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오늘은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이제 금리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다. 아니, 금리 인하는 사실상 거의 확정에 가깝다. 다만 0.25를 할 거냐, 0.5를 할 거냐, 그것이 문제다. 뭐, 요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이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빅컷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장에서 계속 제가 압박을 하고 있다. 어? 연준은 크게 그렇게 막 나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에서 계속 그 압박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미 뭐 실기를 했다. 7월 달에 뭐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너희들이 실기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실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실기했다는 말은 그 어떤 현상이 나온 뒤에, 그러니까 7월은 이미 이제 많이, 자, 7월에 안 했어. 안 했는데 만약에 뭐 언제 뒤에 이제 뭐 전체 막 전 세계가 막 완전히 뭐 망하는 거예요. 이제 큰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무슨 아무런 연준이 실기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실기했다 이미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0.5를 내려야 된다. 0.75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시장이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장의 속셈이 뭘까요? 진짜 0.5와 0.75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우리 물건을 흥정할 때 원래 내 속으로는 5천 원만 받으면 돼. 근데 미리부터 10,000원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어떤 뭐 내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 10,000원 너무 비싸다. 뭐 그런 식으로 왜 다른 데는 5천 원에 팔고 6천 원에 파는데 왜 이게 10,000원이냐? 비슷한 수준으로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아, 뭐 또 파는 사람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물건이 뭐 많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10,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이 필요도 하고 하니까 10,000원은 내가 못 주겠고 뭐 7,000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자기도 0.5나 0.75를 생각해서 그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25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금리 인하 시작을 빨리 시키려고, 그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자꾸 분위기를 만들고, 자꾸 시장에서 이제,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요, 뭐, 국가 뭐 필요 없어요. 자기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금리가 낮아야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연준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속으로 원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더 센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보세요. 지금 0.5, 0.75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다시피 아직까지도 매파 성향 연준 이사는 아직도 9월 금리 인하 준비 안 돼. 물가 아직 불편한 수준.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게 연준 내에 있는 이 매파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안 가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연준 이사 내에 비둘기 성향이 있고, 매파 성향이 있고, 이런데 적절한 접점이 뭐겠습니까? 그게 금리 동결이에요. 동결입니다. 어느 쪽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로는 막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매파 성향의 연준 의사들의 어떤 자기가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의견의 어떤 근거들
그리고 비둘기파 성향의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의 어떤 근거들, 이것들을 서로 듣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막 뭐라 해야지, 근거 없이 막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준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내 의견에 근거였던 것들이 여전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속내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사익이에요. 사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뭐 다른 어떤 국가의 뭐 여러 문제들은 이 사람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미국 경제의 아주 큰 부분이 이 금융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의 주가 같은 거는요, 오르고 내리고 뭐 떨어지고 해도 나라가 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뭐 인상, 동결, 인하 이걸 잘못해 가지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 전문가들이 떠드는 소리는 겉으로 이게 그냥 하는 것인지 속으로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기사들이 물 위로 잘 안 올라오는 이유가 언론과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전문가들이 짬짬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연준 내에 있는 매파 성향 이사의 어떤 발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공표되고 알려지지 않는다. 이게 소수 의견처럼 되는 거죠. 하지만 절대 소수 의견이 아닙니다. 연준 이사잖아요. 연준 이사. 연준 이사 한 명이 어떤 발언은 이 뭐 시장 전문가들 저거들 사익을 위해서 떠들어대는 소리들하고는 아예 이 파급력이 달라요.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미셸 바우만 이사인데, 이 사람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라는 그 실업률 자체가요,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에요. 근데 그 전에 훨씬 더 낮은 실업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업들이 뭔가 수익성 악화가 되고 이런데도 쉽게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구하기 힘들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해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직자들도 아직도 뭔가 여러 가지 간을 보고 뭐 임금도 보고 이러 하면서도 해도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직 활동을 해도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 4.3%라는 거, 여러분들은 전혀 이거를 개의치 않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한 실업률이 8%가 굉장히 위험해요. 8% 정도면은 굉장히 진짜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는 정도의 실업률이 한 8%. 그러니까 4.3%라는 거는 완전 고용이라니까요.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전에는 뭐 3.9%였는데 4.3%다. 와, 이거 엄청나게 실업률이 올랐다. 야, 경기 침체 온다. 막. 물론 추세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굉장한, 이거는 잘못된 거다. 물가가 지금 완전히 잡혔다. 누가 그래요? 전혀 안 잡혔어요. 2%대 지금 2%대 언더로 떨어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 성장하고 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은 2% 이상 나와주고 2%대가 나와주고 물가 상승률이 이제 1%대 이렇게 하면 이제 실질 경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일어나는 거고 물가도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만약에 2%가 됐어. 물가 상승률이 2%가 됐는데 경제 성장률은 1%나 1% 언더라. 그러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눌러줘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미국은 진짜 이거는 뭐 숫자로 진짜 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돈을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품이 생겼어요. 근데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있잖아요. 경기 침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말장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잡으면요. 안 잡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의 가치가 없을 만큼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물가 상승,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뭔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게 바로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근데 이것이 무너진다. 무너지면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고용이 탄탄하고 임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 엄청나게 오른 물가를 감당해낼 만큼 지금 이 상태에서 아직 뭐 경기 침체 냄새도 안 나는데 갑자기 또 금리 인하를 조기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물가 폭등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리지. 돈 많이 벌리고 있는 가운데 돈을 또 더 풀어. 그럼 또 물가 폭등이 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0.25 이거 한번 내렸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중요한 거는 연준의 메시지 같은 것이 중요하겠죠. 분명히 미국 연준에서는 또 안으로 또 바깥에서는 또 바깥에서 막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들은요, 전혀 금리 인하해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자, 보세요. 원래 실업률 가지고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된다. 막 금리 인하해야 되고, 빅컷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에서 실업률을 가지고. 근데 실업률이, 그 다음 이제 주간 실업률 딱 나오니까, 아니야, 실업률이 더 떨어졌어.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 있잖아요. 실업 청구 건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논리가 깨지는 거잖아. 그럼 금리 인하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들 말대로 실업률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면, 혹은 이제 거기에 만약에 뭔가 일본의 갑작스러운 이제 금리 인상 발표 때문에 엔켈이 뭐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기 위한.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말장난 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더 안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나. 자, 하면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건 여러분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일본 은행이 금리가 엄청 낮고 미국이 금리가 엄청 높아서 생기는 이 N을 빌려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니까 이게 이번에 NK리가 터진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양쪽에서 둘 다 쪼여오는 금리 격차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 일본은 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지속적 어떤 금리 인하 신호를 준다 하면은 또 NQL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다만 양쪽에서 쪼여오는 거랑 한쪽에서 금리를 내려서 그 격차를 줄이든 한쪽에서 올려서 격차를 줄이든 격차가 줄어드는 건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계, 이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금리 인하를 요구하던 그 로직이 이게 다 파괴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럼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말이 틀렸으니까. 지금 보세요. 엔캐리도 안정화됐지. 실업률, 실업 청구 건수도 더 떨어졌지.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더 떨어졌다는 건 실업률이 낮아졌다. 요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 탄탄하고, 물가도 아직 안 잡혔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근거들.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거품이 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시장에서는 이 거품이 꺼지는 거를 경기 침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품은 꺼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어디든 당연히 그 거품 꺼지는 과정에서 투자했던 인간들은 당연히 리스크를 안을 겁니다. 왜냐면, 월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있잖아요. 뭔가 이게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진짜 투자를 할 때는 지돈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냥 돈을 빌려서 해요. 돈을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법으로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뭐 만불, 10만 불 밖에 없는데 빌린 돈이 나중에는 거의 뭐 80만 불 막 그러게 돼. 그럼 자기 돈이랑 합치면 거의 뭐 90만 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워낙 이 금융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파생적인 것이 나오는 것도 어디론가는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담보로.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렇게 빌리다 보면은 이자 부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아직은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나 거품이 꺼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품이 꺼지는 것을 자꾸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의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예요. 아직 이 문제, 우리가 이 금리를 동결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해결되려고 하는 길로 가는 중인데, 아직 해결이 완전 됐다고 볼 수 없는데 이거를 금리를 인하를 해버린다 하면은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양쪽 다 문제가 되는, 양쪽이 됐든 다항식이 됐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터지기보다는 그 문제를 다시 키우겠죠. 그러니까 크게 풍선이 커지듯이.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했던 그보다 더 센, 과거에 미국에서 과거에 했던 거, 결국에는 물가가 되살아나는 바람에 나중에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겨우 잡았던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것을 안 했다면 그런 혹독한 경험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이런 시장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딱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압박을 분명히 느낄 거란 얘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그 독립적이다 뭐다 해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미쳐가지고 지금 부동산 집값 띄우기 정책을 계속 떠들어대요. 명분은, 엉뚱한 명분을 내밀고 그 명분하고는 상관없이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데 집값이 안 띄어져 사실. 생각처럼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집값 띄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고 여기에 빚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게 해서 지금 집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채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면은 모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은행 이자로 가는 거예요. 은행 이자로 가면은 은행이 이것을 사회로 환원합니까? 안 해요. 자기들 성과급 파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태함이
나중에 막 직원들이 무슨 몇천억 은행 돈 몇천억 헤쳐먹고 그거를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그 은행 돈을 빼먹을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은행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멍청한 게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 은행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는 사람한테 막 대출해주고 그 조건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다 조건을 맞춰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고 구색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빚더미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뭐 상승이 일어난다, 뭐 어쩐다 한다. 직접 가보세요. 실질적인 것은 그 몇몇의 그 거래 건수를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당연히 인구가 모이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직장을 구해서 갑니까? 직장을 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지방 도시들보다는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 수가 많으니까 혹시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면 당연히 경제 어떤, 파급 효과가 크니까, 거기서 뭐라도 이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똑같아요. 돈은 버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얘들이 뭘 하겠습니까? 대출을 하는 대출. 대출을 하면 당연히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한 거예요. 대출을 못하게 하면 집값은 쪼그라듭니다. 대출을 못하게 하면 집값은 당연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규모의 이 어떤 경제거든요.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뭘 하는데 당연히 투자할 때 돈을 끌어다가 와야 되는데 그 끌어다 쓴 돈들의 이자가 높아지고 계속 그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이 수익률 측면에서 내가 주식으로 버는 돈과 그리고 주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끌어다가 온 그 이자를 내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그래서 얘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자꾸 금리 인하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왔어. 안 왔는데 지금 물가도 안 잡혔어.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100% 물가 미친 듯이 뛸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금리, 10%, 어쩌면 15% 이만큼 금리를 올려야지 잡혀야 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직면한다.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할 건데, 정치적인 이유로 한 번 할 건데, 그 한 번의 신호가 잘못된 신호를 줘버리면 분명히 내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물가가 다시 튀고 물가가 폭등하면 연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또 금리를 팍 올린다 이거지. 근데 금리를 팍 올리면요, 이게 금리가 올리면 즉각 반응하는 것이야. 물가가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진짜 세게 금리를 올리면 몰라도 그렇게 못 올릴 거거든. 그러면은 한 3개월, 진짜 세게 올리면 3개월, 보통 금리를 올리면은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봐야지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더 튀어버려. 반영이 될 그 금리 인상분보다도 더 물가가 팍팍팍팍 뛰어버려요. 그러면 더 세게, 6개월이 아니라 더 센 금리 인상을 해야만 물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게 됐거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금리는 지금 5%, 5.25에서 5.5 이거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인데 10%, 15% 한다 해보세요. 다 망해요, 그냥. 진짜.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다른 형태로 다 무너져요.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기 스페인 있는데 보세요. 대학생들이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대학생들이 그게 없어요. 그 집이 없어. 하숙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 그 대학교 그 잔디밭에 그 텐트 치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냥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유 한 병 사 먹으려면 뭐 내 급여에 뭐 어마어마한 돈.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높은 물가에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죠. 미국은 바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 국민이 겪는 이 고물가, 이 엄청난 살인적인 이런 고물가가 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진짜 급기야는 정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정권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들이 막 그렇게 막 시위, 막 폭력 시위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막 미사일 쏘고 뭐 총을 다 쏴죽일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처럼 뭐 스리랑카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도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일주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해본 사람과 그것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힘들거든. 우유 한 병 사는데 진짜 무슨 내 급여에 진짜 무슨 뭐 5분의 1, 10분의 1을 줘야지 뭐 우유 한 병 사 먹는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인플레이션 겪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매파 성향의 연준이사의 어떤 의견 그리고 그 근거를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냄새도 안 나는 경기 침체를다가 쫄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해야 될 때가 아닌데 한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이 거품이 꺼지는 것이냐 진짜 정상적인 궤도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거품이 꺼지는 이거를 경기 침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조정인 거예요.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 경제가 원래 좀 과도됐던 것들이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경기 침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식이든 이게 제가 제 말대로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굉장히 위험하다. 이대로 저는 동결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거다. 올리지도 않고 금리 인상도 하면 안 되고 인하도 하면 안 된다. 계속 이 거품이 꺼질 때까지 좀 유지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무조건 경기 침체는 온다. 그게 거품이 빠지는 과정. 그것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방어적인, 이제,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그 조정을 겪기 전까지는 절대 어떤 누구도 전폭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치고 빠지겠지.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척 하면서 싹 다 빼가겠지. 그런 식이지. 금방금방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머니들하고 묻어두고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당연히 거품이 빠지는 누군가는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정을 겪고 나서의 어떤 큰 돈이 들어오는 그때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겠지만 그게 일어나기 전에는 늘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도 방어적인 스탠스를 절대는 계속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이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터키처럼.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계속 인상한다든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계속 인하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하느니랑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하느니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진짜 3.5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3.5에서 멈췄어. 누구의 뜻이겠냐? 정부의 뜻이겠지. 저는 그렇게 봐요. 절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가 계속 집값 방어하고 집값 떨어지는 거를 얘들은 뭐 안정화를 시킨다. 그냥 그러니까
뭐 더 떨어지지 않게 방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집값 띄우기, 집값을 더 띄우려고 더 높은 곳으로 사람들 서민들 살기 힘들게 팍팍하게 정치 따위에는 관심 안 가지게끔 당장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거기에 저는 한국은행이 암묵적으로 같이 이제 동조하고 있다. 그게 지금 금리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내리지도 올리지도 어떤 방향으로 가든 우리나라 부동산 뭐 주식판 뭔가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수준의 고초를 반드시 겪게 돼 있다. 이 부채가 어마무지합니다. 이것이 이미 어떤 한계를 그 이상 넘은 지는 오래돼서 한계를 넘은 지는 오래돼서 지금 터져도 하나도 안 이상해. 그것을 겨우겨우 바치고 있던 것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실적인데 이 부채가 계속 커지다 보면은 그 기업들마저도 수출 실적 가지고도 못 막고 이제는 우리나라 그게 없어요. 뭔가 이런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기에 어떤 성장 동력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 인구도 없어. 이제는 뭐 돈 벌 인구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리고 뭐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외국의 저명한 어떤 기관에서 한국 위험하다 이런 보고서 나오면요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진다? 대통령이 진다? 아니지. 하느니 진다? 쥐가 뭐 어떻게 져요? 그 책임을. 결국에는 국민들이 옴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늘 그래와서 역사가 말해줘요. 늘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빚 다 갚고 그러고 나면은 또 위선자들이 정치판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직에 앉아가지고 국민들 세금 삥땅 치고 뭐 어디 뭐 건설한다고 건설사랑 짬짬이 해가지고 뭐 40조 뭐 이런 규모의 공사 주고 뒷돈으로 또 몇 조 받아 처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늘 보수 대통령들이 해오던 것들이에요. 그냥 보수 대통령들 중에 돈 삥땅 안 치고 안 잡혀간 인간이 있어요? 깜빵 안 간 인간들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깜빵 갔고 하나같이 다 뒷주머니 찾고 하나같이 다 국민들 혈세 빼먹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열애가 없고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직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우리 그 기업에 가면은 우리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 구매부 이런 거 있잖아요. 구매부는 오래 자리 안 앉혀놔. 왜냐면 잠깐만 앉혀놔도 그거는 비리가 일어나거든. 그냥 암묵적으로는 기업에서도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어. 구매부는 외부에서 구매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을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막 로비도 하고 뒷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리베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우리 이 한국의 이런 기업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적당히 받아먹고 적당히 선물 받고 적당히 대접받고 하는 거는 접대받고 하는 거는 그냥 그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구매부 가면은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그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면 이때 다 헤쳐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보수 대통령이 앉았다 하면은 그냥 5년간 최대한 헤쳐먹어야 된다. 최대한 이 국민들 혈세를 빼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늘 퇴임 후에는 다 새고랑 차는 거야. 새고랑만 차느냐, 그냥 무슨 범죄를 일으켜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돈을 챙겼어요. 사익을 챙긴 게 다 보인다. 근데 그 사익이라는 것이 쉽게 그냥 국민들 혈세를 빼돌리는 거거든. 여러 경로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이 늘 드러나기 때문에 다 떼고랑 차고 깜빵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메꾸고 빚 갚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요,
그거를 할 인구가 없어. 인구가 청년도 없고 인구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 꼬라지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지금 정부가 감을 못 잡고, 현재 정부는 완전히 그냥 그냥 사법 리스크 그거 방어하는데 제 대통령과 이 혈세를 모두 다 투입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 경제 성장 동력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당연히 부동산도 무조건 무너져요. 무조건 무너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겪었을 때는 이미 뭔가 체감을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야, 너는 투자하는 인간이 뭐 그렇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여러분들,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이 전망이 뭐 이럴 거다. 저는 그걸 거의 팩트라고 보는 거예요, 팩트. 현재도 팩트고 가까운 미래도 팩트예요. 그러니까 금리 이제는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금리가 움직이면 이제는 미국도 한국도 다 굉장한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절대 이런 거품이 꺼지는 과정, 우리가 어마무지하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유동성을 풀어제낀 어떤 것들, 그걸로 인해서 생긴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경기 침체로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때는 어디 피할 데 있습니까? 지구가 파괴될 때 여러분 도망갈 때 있어요. 지구가 파괴된다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고 달러고 금이고 뭐고 간에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투자를 안 해도 상관없어. 직장 잃고 물가는 튀고 완전 쌩 날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이제 제가 좀 세게 말한다. 너무 만화같이 그냥 비현실적으로 말을 한다. 그래,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품이 빠지는 것을 경기 침체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실제로 얘들이 진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익을 취하고 도망갈 생각.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뭔가 자산들이 살짝 튈 때 얘네들 다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뭔가 안전지대로 도망가겠지, 자기들은. 시장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절대 무슨 국가, 경제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좀 연준에서 강력한 독립성을 가지고 올바른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골 때려요. 너무 낮은 기준금리 때문에 참 정말 진짜 넌센스 같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유, 지금 좀 많이 답답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엄청난 경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눈속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것도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뭔가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럴 건갑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터질 게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위험하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잃어버린 30년인지 잃어버린 50년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아직 안 끝났어,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일본보다 취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이제는 달라진 뭔가 미래, 국가적인 어떤 경제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9월이 되면 미국 연준 이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뭔가 신호를 똑바로 안 주고 똑바로 안 하면은 내년에 진짜 큰 파도가 밀려올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투자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요즘 같을 때는요, 진짜 대출이나 이런 거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금리라는 것은 굉장히 진짜 무섭다. 이자라는 것은. 얘는, 이자라는 놈들은 이 쉬지도 않아, 인간들이. 24시간 풀로 막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달 되면 돈 내놔 딱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요런 어떤 거시경제 스탠스 같은 거를 유지를 한 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절대 빚내서는 안 된다. 진짜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진짜 나중에 생겼을 때 중요한 거는 거짓말 같은 상황들을 그냥 아이고 웃잖아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볼 테냐, 그 강 건너에 그 막 불타고 있는 그 속이 있을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면 되지, 뭐 지금 집값이 이렇고 뭐 자기 내 직장이 뭐 튼튼하기 때문에 뭐 이런 착각 속에 있다가 그 불에 한번 휩싸이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같이 불타 죽는 겁니다. 물론 뭐 제 듣보잡의 유튜버의 어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야 제가 이 수십 년간, 제가 이 20년 가까이 뭐 더 길게는 뭐 IMF 때는 제가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IMF 직후, 또 직후라 해야 됩니까? 그때는 경제 활동을 했거든요. IMF 터졌을 때는 제가 경제 활동을 안 했어요. 근데 미국발 금융위기, 뭐 그리스 위기, 뭐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탈하게 제가 이때까지 오면서 자산을 늘리고 했던 것들도 다 제가 이런 가까운 미래의 비율을 미리 예측하고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충격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돼 있고 뭐 영끌했다든지 뭐 비토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직장 안 망할 거야 뭐 이런 맹신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 쉬고 출근하니까 회사가 없어졌어. 여러분들 이거 상상할 수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물론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근데 요즘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문자 한 통 보내는 거예요. 해고. 문자 한 통 해고. 회사 폐업한다. 큰 기업. 우리 최근에 뭐 풀무원도 그랬고, 그죠? 풀무원이라면 뭐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짓말 같은 게. 뭐,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면 뭐하노. 이미 현실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다 털리고, 가족들 다 길바닥에 나앉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서울역에 있는 홈리스 분들 중에 옛날에 사업하던 사람들 다 많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한순간에 재기불능할 정도로 타격이 있는다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무리한 확장이나 무리한 대출, 무리한 무슨 B2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재정을 탄탄하게 꾸려가는 기업들은 그런 충격이 와도 이겨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돼 있고 잘 되니까 확장 하다가 두들 맞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베이스를 깔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뿔도 없으면서 막 빚내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하고 막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좀 비관적이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 리스크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좀 유의해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